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헤드라인은 연준은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시작하였다는 주제하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증권시장부터 볼까요? 어, 미국 증시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 0.31%, S&P 500도 마이너스 0.29, 다우가 마이너스 0.25, 너셀이 그나마 선방해줬죠. 0.04. 너셀이 선방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한 개수가 더 많긴 하네요. 1797개가 하락을 했고 상승한 종목 개수가 1316개. 약간 약세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유럽은 약간은 좀 애매하게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아니 죄송합니다. 유럽 빠지긴 했다. 네, 스톡스가 마이너스 0.50, 이탈리아 MIB 지수가 마이너스 0.37,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57, 영국 FTS가 마이너스 0.68,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08.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약간 시장에는 약간은 좀 안 좋게 영향을 미쳤네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를 좀 큰 폭으로 단행을 해서 연준이 0.25가 아니라 0.50으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서는 충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0.25면 그나마 좀 에,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0.50이면 뭔가 마음이 급하다는 거잖아요. B컷이라고도 하는데 봅시다. 네, 우선은 뭐 올라가다가 빠진 거죠. 이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긴 하겠지만 이 캔들 자체가 고가로는 1.16까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다 저항대 맞은 거죠. 맞으면서 매도세에 의해서 빠지면서 눌린 캔들 나왔잖아요. 그것도 역시자. 역시자 눌린 캔들이 나왔으면 뭐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좋다 이렇게까지 뭐 이야기할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오늘 그 핵심 포인트 주제가 연준의 금리 인하였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적에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금리 인하한다는 것은 금리 인하 시대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진입하는 데 있어서 뭐 0.25로 네, 순행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제목에도 나왔듯이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시작한 거잖아요. 강하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다들 아시긴 한데 뭐 그래도 잘 모르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거에 대해서 해설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바르게 해설을 해드릴게요. 엉터리로 좀 해설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포인트를 잡는 게 아니라서 이거 말고 이제 금리 인하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죠. 요걸 좀 보면서 이게 지금 2024년 9월에 50bp 인하했다는 표시고요. 요거는 2022년부터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슬로우로 출발하는데 그쵸? 그러면서 강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그 보시다시피 인상할 때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5, 50, 75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처음부터 좀 강하게 인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하게 인하하니까 시장에서는 좀 불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50pp는 인하하지 않을 거다. 예. 저는 25pp를 계속 주장했죠.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50pp를 인하했죠. 왜냐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통상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50bp 인하를 해버리니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지수가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나마 뭐 너셀이 좀 선방한 건 있는데 그건 선방한 거지. 아까 보신 것처럼 냉정하게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 개수가 1800개죠. 하락 종목 개수가 1800개고 상승한 종목 개수가 1300개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했다고 볼 수는 없죠.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하겠죠. 그럼 시장의 반응은 아시겠죠? 근데 이 시장의 반응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드린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발언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올라갔어요. 1.16%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0.25bp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래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제 예상과 다르게 50bp를 인하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게 하겠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겠죠? 뭔가 급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급하니까 50bp 인하한 거지. 급하지 않았으면 뭐 25bp 인하했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보시면 아실 거 아니야. 뭔가 급했잖아. 이거 봐봐요. 인상할 때 처음에는 25로 끊는다고. 근데 인하할 때 50으로 끊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뭔가 이제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어느 부분이 좀 이상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근데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건 맞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은 경제 위험이 오느냐 안 오냐, 그러니까 폭락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오기는 와요. 그래서 뭐 미국 기준금리와 글로벌 경제 위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미국 실업률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후에 경기 침체 구간 진입 시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해드리면서 거시경제에서 또 이야기한 것이 뭐였죠?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하죠.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가 이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반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필립스 곡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네, 실업률은 줄어든다. 그렇죠? 예, 근데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게 되면 실업률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을 주목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잖아.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은 네, 그쵸. 근데 이 실업률은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예, 미국 실업률과 글로벌 경제 위기 시점을 보시게 되면 미국의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가 이거잖아요. 이 시점 닷컴 버블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날라갔었네. 그쵸. 예, 실업률이. 그러니까 뭔가 위기가 올 때는,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는 항상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아 올라왔고 최고봉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실업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경제 위기라는 부분이. 그쵸. 근데 그동안은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은 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뭐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경제에 대한 위험은 없어요. 단지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부분,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거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뭐예요? 불황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심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이 시기에는 호황이잖아요. 호황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거기서 이제 비용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금리 인하 시대는 불황으로 접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긴 하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릅니다. 금리 인상하고 금리 인하고의 어떤 접근 방법이. 그래서 지금 시장은 되게 좀 심각하게 좀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우선 드려보고, 아이고 그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본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 속에 주요 당일 대출금리를 0.5%포인트 50 베이시스 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요거는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 여기 있는 내용들은 네, 분석 내용들이에요.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50bp 인하한 거 이제 방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야기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며 FOMC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마지막 사례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0.5%를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하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당연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인다니까 원래는 25로 당연히 스타트를 이렇게 출발하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11월 달을 이야기한 거잖아. 근데 여기 50으로 떨궈버렸잖아. 뭔가 급하단 얘기야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연준 요번에 회의 한 데 있어서 연준 의원들 중에서 단 한 명만 25bp 주장하겠고 나머지가 다 50bp를 주장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시장의 데이터가 그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는 50bp 인하를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로 처음 50bp 인하한 것은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 받아들이셔야 돼 지금 상황 자체를. 그리고 어차피 금리 인하 자체가 불황이에요.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했잖아. 시장을 바라보실 적에 이 호경기, 호황과 불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개념 자체를. 단순하게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단어 호황, 불황 여기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깊게. 여하튼 간에 지금 상황은 좀 충격적인 상황이죠. FOMC가 금리를 0.5% 인하한 것은 2008년 이후로 처음인데. 그래서 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FOMC가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예요. 통상적인 금리 인하폭은 0.25%포인트보다 2배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린 거죠. 이게 말이 꼬이지? 통상적인 금리 인하폭인 0.25%포인트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0.5라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거라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금융시장에서는 안 좋게 반응한 거지. 이러한 큰 큰폭의 금리 인하는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러한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도 그만큼 강력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얘기했잖아. 코로나 때가 그때 0.5bp 인하한 거잖아. 근데 지금도 똑같이 0. 아까 보셨잖아. 이거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상황이 심각한 거라니까. 여기가 코로나 때잖아요.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치솟아 올라갔을 때가
그때 금융 위기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이거잖아. 이게 코로나 때. 0.5 BP 인하하는 것은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처음에 인하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니까. 하여튼간 네, 안 좋은 거야. 0.5라는 것은. 그러면 왜 0.5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0.25도 아니고 0.5로 갑작스럽게 급박하게 그것도 연준 의원 대부분 거의 99.9%가 그렇게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느냐. 당연히 그분들도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했겠지. 우선 요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파월과 다른 정책 입안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노동시장. 지금부터는 이제 노동시장만 보셔야 돼. 물론 이제 저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뭐 GDP라든지 경제성장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세상에 안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맥점. 지금 시장을 어떤 관점의 맥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 지금은 노동시장이야, 노동시장. 그게 맥점이야.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물론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맥점을 이야기합시다. 쓰잘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최근 파월과 다른 정책 이반자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고는 반등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고용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고용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실업률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고용률이란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고용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고용보고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고용보고서. 근데 이걸로 봤을 적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사실 월별 고용률이 이렇게 낮았던 마지막 때 실업률은 6%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비율이 이게 뭐 3.5%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업률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실업률을 전환하게 되면 6%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고용보고서 경제지표가 나오잖아. 근데 고용보고서 경제지표 나오는데 그 고용보고서 경제지표를 고용률로 따지게 되면은 3.5%인데 이 3.5%를 실업률로 전환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6% 정도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고용보고서를 갖고서 실업률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네, 6%라는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업률이 6%를 넘었다는 것은 과거의 고용률이 현재와 비슷하게 낮았을 때 실업률이 6%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낮은 고용률이 과거의 상황과 유사하다면 실업률도 과거와 비슷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6%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실업률이 6%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지금 고용보고서 같은 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 정도 수준의 그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실업률로 봤을 때 6%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의 상황을 고용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0.5%를 단행한 거죠. 왜? 실업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잖아.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 모양 요 꼴이 된다고. 6%면 뭐가 6%인지 아세요? 닷컴 버블 때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이때 그 최고치를 찍었을 때 실업률이 6.3%예요. 그러면 뭔가 매칭이 되죠. 닷컴 버블 때 지금 AI 버블 실업률 6%라고요. 매칭이 되시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물론 당장 지금 6%라는 얘기는 아니고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뭐 일반 그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런 수준을 이야기하겠지. 그냥 뭐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은 낮은 수준이에요. FOMC 관계자들은 올해 예상 실업률을 6월 마지막 업데이트 했던 그때 당시 이제 발표했던 게 올해 4%로 예측했는데 지금은 올라갔어요. 약간이라도. 물론 4.4%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4%대가 높은 건 아니라고. 아시잖아. 예. 저번 때 제가 실업률에 대해서 강의해드렸잖아.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해드렸어. 실업률에 대해서. 여기 써있잖아. 네, 오쿤의 법칙에 의한다면은, 네, 자연 실업률 4%는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 실업률 4%는 정상적인데, 4.4%로 약간 더 올린 거잖아, 요번에.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아까 이야기했잖아. 고용보고서가 둔화되고 있다고. 근데 그걸 갖고서 이제 실업률로 환산하게 되면 6%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보는 거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0.5%포인트 급작스럽게 인하를 해버린 거지. 왜? 실업률이 안 좋아지게 되면 경제에 대한 그 경착륙이 발생을 해요. 연착륙을 지금 앞으로 연준에서 지향을 하는 거잖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착륙시키려고. 근데 6%대면은 뭐예요? 경착륙이지. 그러니까는 갑작스럽게 연준에서도 아차 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하게 때린 거잖아. 아까 보셨잖아. 이거 보셨으면서 여기잖아요. 원래 처음 스타트는 25라고. 근데 50으로 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한 거지. 이해하셨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심각해야 되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을 한 거지. 그러니까는 올라갔다가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동안 이제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믿었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어떤 지수의 움직임인지. 고가로 1.16%까지 올라갔다가 저가로 0.41%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수의 변동성이 1.5% 정도가 넘는 거잖아. 그치? 1.5%가 넘네. 반올림 하게 되면 1.6%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지수의 오늘의 그 변동성은 1.6%가 움직인 거야. 올라갔다 생각해보세요. 지수가 1.6%가 움직였다는 얘기는 거의 반올림 하게 되면 2%가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변동성이 심한 거지. 근데 왜 변동성이 심했어요? 변동성이 심한 부분이 아무래도 고용보고서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실업률이 6%대로 환산되는 그런 분석이 있다 보니까는 빠진 거죠. 뭐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왜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을 주었는지 여기까지 다 아실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데이터는 주로 이런 데이터시죠. 이거 뭐 연준에서 발언했던 거.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 내용을 봐야지. 아니 그러면 정책 하시는 분들이 그 좋다고 떠들어야 되지. 그건 나쁘다고 떠들어야 되나? 만약에 진짜 나쁘면 좀 나쁜데요 이렇게 떠들어야 되지. 지금 너무 나빠요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책을 펴시는 분들이 그냥 이제 완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지. 인플레이션 전망은 2.6에서 2.3으로 낮춰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시죠? 왜냐면은 지금은 어떤 정책을 펴야 되냐면은 시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금리 인하는 불황이라고요. 불황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빠져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빠진다고. 빠지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그러면 경제를 좋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이제
연착륙을 천천히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질 때. 아 그렇잖아. 낙하산 팍 떨어지면 사람이 죽잖아. 천천히 떨어져야지. 사람이 떨어져야지. 그래 이제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불황이라는 이런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 불황 타임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경기 부양을 해줘야 돼. 경기 부양을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 유동성 자금을 공급하게 된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얘기야. 뭐 예전부터 10%까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률이 하락률이 좀 둔화되는 걸 약간 멈춰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6에서 2.3% 낮춰진다는 얘기잖아. 이건 좋은 얘기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이 좋은 거였지. 그때는 여기였잖아. 그때는 금리 인상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때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호황이에요, 불황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라고요. 지금 내가 현재 호황의 시대에 있는지 불황의 시대에 있는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때는 당연히 호황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이 위험한 거죠. 물가가 둔화되야 되는 거죠. 이때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물가가 둔화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상승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원하지 않아도 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소비가 안 되니까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지. 소비가 왜 안 돼요? 예, 소비가 왜 안 되는 이유는 저거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삼면 등가의 법칙. 이거 뭐예요? GDP, 국민소득, 그 중에서 국민소득에서 생산, 지출, 소비, 소득,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소비가 돼야 된다고, 소비. 그래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2.6에서 2.3% 낮춰진다는 게 이런 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봐봐. 올라갔잖아. 지금 4%대에서 4.4%로 올라갔잖아. 물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상황이 심각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의 추세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실업률이 6%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 그 닷컴 버블 시대의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예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오늘 비컷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준에서 0.5%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비컷을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경제가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시장에서 반응을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0.5% 이상 빠진 거잖아.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때때로 나타나는 실업률의 고통스러운 증가 없이 가격 안정을 회복하는 상황을 달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이제 앞으로 고용시장에서 실업률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 이상으로 발생되지 않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발생되는 게 0%가 아니라 아시죠? 자연 발생률 4% 정도 여기에서만 좀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4%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5%까지 올라가게 되면 5% 다음엔 뭐야? 6%잖아. 6%는 닷컴 버블 때 그 최고봉의 실업률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연준에서 실업률에서 엄청나게 신경 쓸 거예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 쓸 거라고. 앞으로는 그거야.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시경제에 대해서 이거 이야기한 거잖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필립스 곡선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반대 관계에 있는 거.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하려 하는 것이다.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게 하게 하는 거. 오늘의 조치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나타낸 거지.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이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큰 따옴표잖아. 큰 따옴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써있잖아. 이 문구는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신 거라고. 제롬 파월 의장은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쵸? 우리의 강력한 의지의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게끔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단행을 한 거잖아. 50bp. 제가 얘기했잖아. 원래는 5bp예요. 25bp. 처음에는 뭐 두 번째는 50bp가 될 수는 있지. 근데 이거 지금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잖아. 실업률을 최대한 방어하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의지잖아, 의지. 의지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잖아. 파월 연준 의장의 의지가 어디에 포커싱을 맞춰져 있는 거야? 실업률에 포커싱을 맞춰주는 거잖아. 그럼 앞으로 연준 의장은 이 통화정책 운영을 할 때 예전에는 물가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PC 지수에 포커싱을 맞췄는데 지금은 어디에 맞추겠어? 고용 보고서에 맞추겠지. 왜냐면은 실업률은 그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올라가는 게. 근데 고용 보고서는 딱딱딱 눈에 띈다고. 팍팍팍. 예, 눈에 이 움직이는 변동성이 딱딱딱 보인다고. 예, 그러면 이거 갖고서 이제 뭘 예측할 수가 있냐면 향후의 실업률을 예측할 수 있어. 당장의 실업률 말고. 아, 그렇잖아.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당장의 실업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주식 자체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실업률을 갖고서 떠들어대는 게 아니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뽑아내야지. 그게 이제 가치 매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했냐? 아까 이야기해드렸잖아. 고용보고서 안 좋게 나왔는데 그것을 실업률로 전환하게 되면 6%대 실업률로 예상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강하게 때려버린 거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뭐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고.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점도표에 나와 있는 거, 뭐 회의에 나와 있는 거 그걸 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9월에 0.5 인하를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11월에 0.25, 12월에 0.25. 그 여기도 그러면 0.25 더하기 0.25 합게 되면 0.5잖아, 그쵸? 그 여기 0.5, 0.5 더하면은 1이잖아, 그치? 예, 그래서 올해 그 1.0, 1% 포인트 낮춘다는 얘기야. 올해. 그러니까 되게 강하게 낮추는 거지. 그렇잖아. 이걸 이렇게 쉽게 낮추지 못해요. 그것도 짧은 기간에. 아니 그렇잖아. 지금 뭐 몇 달 만에 지금 9월 달부터 생각해 보세요. 9월, 10월, 11월, 12월. 야, 잠깐만. 9월, 10월, 11월, 12월. 네 달밖에 안 되는데 네 달 만에 생각해 보세요. 네 달 만에 1%를 인하한다고 생각해 봐. 1% 포인트를 인하한다 해서 엄청나게 빨리 내리는 거지. 그래서 올해는 4.5%까지 인하한다. 예. 오늘이 이제 5.5 이렇게 기존의 5.50에서 5.0이 된 거지. 지금 50% 아니 0.50% 인하했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11월에 0.25 빼고 그다음에 또 0.25 빼면은 4.50%까지 빠지겠지. 그래서 올해는 이제 4.50%까지 인하한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3.5%가 될 것 같다. 올해는 2024년, 내년 말은 2025년. 그 다음에 2026년, 이때는 이제 2.9%가 될 것 같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금리를 빨리 인하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아.
실업률은 올해 4.4%가 예상되고 내년도 실업률도 4.4%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렇게 전망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만약에 뭐 4.4%라고 한다면은 관리를 잘 한다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저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거 비슷한 거냐면은 이런 느낌이 저거잖아. 예전에 이제 금리 인상할 적에 연준의 목표 물가지수 해가지고 2%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치? 기억나시죠? 그때는 물가가 중요했으니까. 목표 물가가 2%대 이걸 이야기하잖아. 근데 지금은 2.6%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신경 쓰지 않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업률을 4.4%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야.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 좀 안 좋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그냥 단순하게 뭐 전망이 4.4%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내년도도 4.4%고 올해도 4.4%라고 이야기했다는 얘기는 4.4%를 관리하는 기준점으로 잡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 그러면 4.5%까지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부터는 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아니 4.4%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뭐 4.5% 넘어가면 이때부터 이제 되게 좀 심각한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지. 물론 심각한 건 아닌데 심각하게 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지. 제가 보기에는. 왜? 내년도 실업 전망률이 4.4%라며. 그럼 당연히 4.5%면 좀 실업률이 4.5% 이상이 되면은 심각한 시그널로 인식하는 것이 좋을 듯. 요건 이제 제 생각. 그 다음에 올해 PC 전망은 2.3%, 내년 PC 전망은 2.1%. 근데 어차피 물가는 떨어져요.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고용보고서하고 실업률만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해석을 한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렇게 똑부러지게 해석을 해야지. 어눌하게 해석하게 되면 안 되지. 똑부러지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나스닥이 올라갔다가 그냥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현물 시장에서 움직인 것은 나스닥이 이렇게 했다가 내 얼굴이 어딨어. 뿅 올라갔다가 이렇게 됐지. 올라가요. 저항대요. 저항대에서 이제 맞고서 안 좋게 나왔어. 눌린 캔들이기 때문에 좋은 캔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거래량이 들어온 게 매도세에 의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진 않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것은 이제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돼요. 고용 보고서하고 실업률에 대해서. 그럼 다시금 헤드라인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해드린다면은 네, 연준은 0.5%포인트 금리 인하로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시작함. 고용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임. 앞으로 경제 키워드는 고용보고서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에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PC 지수가, 그 다음 CPI 지수가 그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고용보고서, 실업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 요런 내용들. 경기가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이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죠. 생산이 잘 돼요. 뭐 그런 거. 다만 실업률은 증가율이 높게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업률 같다는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실업률은 4.4%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4.4%는 연준에서 관리하고자 싶은 목표 실업률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실업률은 4.5%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4.4%보다 4.5%로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시그널을 보실 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그러니까 경고 시그널.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 4.4%로 관리한다면서. 그러므로 고용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오늘 지수는 파월 발언 이후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약세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파월 발언 이후로.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0.50% 인한 것은 선제적인 조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단지 이제 지수가 심리적인 불안감에 의해서 빠진 것 뿐인 거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한 거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왜 잘했다고 보냐. 공격적인 완화 정책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잖아. 0.25보다는 0.50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겠지.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실업률에 따라서 시장의 잔파동 정도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잔파동은 존재하겠지. 근데 이게 당장에 큰 건 없어요. 왜냐면 실업률이 지금 4.0, 몇 프로지? 4.0%인가? 그러죠. 4.4%는 아니잖아. 지금 실업률이. 올해 4.4%가 예상된다는 거지. 근데 4.5%가 되기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 4.5%가 된다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 고용보고서 실업률에 따라서 시장의 잔파동 정도는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이 잔파동이라는 것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4% 이하, 그 정도에서의 어떤 실업률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잔파동으로 볼 수가 있지. 혹시나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심각한 시그널로 위험관리에 들어가야 할 듯 싶습니다. 이게 0.50으로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고용이 좋아져야 돼요. 아, 4.2%구나, 지금. 야, 지금 4.2%인데? 지금 4.2%네. 그러면 4.4%면 얼마 안 남았네, 그치? 그러니까 약간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치? 지금이 4.2%예요. 근데 만약 4.4%가 되게 되면은 약간 좀 안 좋게 아니, 4.4%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4.5% 되면 이때부터는 좀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험들이 그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고용보고서는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그건 약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잔파동이 있으니까.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뭐 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뭐 다 똑바로 설명해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특이하긴 하죠.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오늘 이제 돈의 흐름의 관점을 본다면은 이 부분이 좀 특이했을 거예요. 그치? 이게 다시 올라가지. 봐봐. 이게 선물지수거든? 선물지수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건 있다. 매도세는 있다. 그쵸? 윗글을 줬으니까 매도세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쵸? 지금 선물지수가 올라가잖아. 0.52로.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 뭐, 오늘은 그 현물지수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그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한 것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유동성 물량이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하튼간에 뭐 잔파동 정도에 의해서 좀 약세로 빠졌다. 이것도 지금 저항대 걸리면서 너셀지수도 좀 빠진 거죠. 근데 여기가 단기 고점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저항대 소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뭐 마냥 좋다고 볼 건 아니고 그냥 잔파동 정도의 단기 고점 모양새는 있고, 그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 신념을 채권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네,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어떻게 됐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0.50%로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채권 금리는 올라갔죠. 채권 금리는 선반영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선반영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제가 분석을 잘했지. 퍼펙트하게. 그래서 여기가 지지라인 자리란 말이야. 그래서 채권금리가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채권금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 여기서 호황일 때 금리가 올라가. 호황이면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채권금리가 올라갔잖아. 그러면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대로 올라갔죠. 그것도 오늘 채권금리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네. 고가로 2.23%까지 올라왔어요. 강하게.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게 뭐가 있냐면은, 목 아파. 그,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 그쵸? 채권 가격에 보시게 되면, 음봉으로 해가지고 하락 잉태형 캔들 나오고 나서 많이 빠졌지. 채권 가격이. 근데 금 가격은, 네, 그래도 뭐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라갔죠. 지금 유로화가 좀 빠지고 엔화가 좀 빠졌으니까 달러 인덱스가 살짝 올라갔어. 달러 인덱스 좀 살펴볼까요? 이것만 살펴보게 되면은 네, 뭐 다 파악이 된 것 같아. 오늘 시장. 강하게 올라오진 못했구나.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안 올라왔네. 그쵸? 물론 이건 있었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빠졌지. 전저가 깨면서. 근데 이게 상승 잉태형 캔들이잖아. 상승 확인형 캔들이 나오긴 했어.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강하게 올라오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시장은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오늘 지수가 빠졌잖아. 지수가 빠졌으면 안 좋은 거잖아, 통상적으로. 근데 안 좋다고 떠들어대려고 한다면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야지. 근데 달러 인덱스가 상승 확인형 캔들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확인형 캔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 채권은 아니지. 채권 가격이 떨어졌지. 그리고 달러도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야. 물론 올라오긴 했지. 근데 그렇게 강하게 올라온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주식시장에 돈이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지. 현재는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여기는 아니야. 채권 쪽은. 왜? 채권 가격 올라갔잖아.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 채권 금리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채권 쪽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달러가 많이 올라왔냐? 달러도 많이 안 올라왔잖아. 올라오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건 아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수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오늘 시장이 진짜 안 좋았어. 오늘 시장이 뭐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강력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해가지고 뭐 지수도 좀 빠지고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아. 그래서 이게 안 좋아 보여. 지수로만 봤을 때는. 만약에 안 좋다 떠들어대려고 한다면은 이게 올라갔어야지. 달러가 올라갔어야지. 달러가. 근데 물론 달러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주시장이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오늘 음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냐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야 돼. 달러 인덱스가. 근데 어제 제가 분석해드렸잖아. 달러 인덱스가 여기 있죠. 써있잖아. 달러가 강하게 반등할 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강하게 반등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올 수 있는데 강하게 반등할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그치? 그러면은 시장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이 정도면 뭐 완벽한 분석이죠. 뭐 이 정도면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그 나머지는 뭐 잔파동이니까 뭐 잔파동은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고, 잔파동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아, 이게 그 움직이지 않았구나. 아, 그게 있네. 잠깐만. 마지막으로 요거 좀 볼까요? 근데 이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 요거 페드액 밸런스 대차절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요것도 한번 분석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근데 이거는 뭐 안 좋게 나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거까지 분석하면 좀 시간이 되긴 하는데, 저건 내일 이야기할까요? 주택 쪽은. 왜냐면 주택 쪽은 경제지표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게 약간 뭐 떨어지겠는데 뭐 그렇게가 중요하진 않아요. 뭐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오가 뭐 예상치보다 약간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거죠. 3.0을 예상했는데 2.9가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주택 착공 건수는 증가했죠. 그러면 나쁜 건 아니네, 그치? 경제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은 지수가 좀 빠졌는데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약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 뿐인 거지. 심리적인 어떤 충격. 그리고 뭐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항대가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표들 좀 보세요. 이런 지표들 보시려면 약간 잔파동 같은 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여기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서 움직인다고 봐요.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떨어질 타이밍은 안 해봐요. 약간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뭐 올라가려고 하다가 약간은 이제 조정받은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이 대세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죠. 근데 뭐 지금 시장을 뭐 너무 안 좋게 볼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유동성 자금이 슬슬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그럼 또 시장은 또 안정감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폭락하는 요 타이밍,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지. 뭐 요런 잔파동 같다가 떠들어대게 되면 여기에 집중을 못해요. 요 시그널을 체크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 마음이 뺏기게 되면은 그 다음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고. 생각이 뺏기게 되면. 예. 근데 왜냐면 어차피 지금은 하락장이야. 단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움직이는 것 뿐인 거죠. 어차피 이건 예정돼 있어. 이 다음 단계 계단으로 떨어지는 것은 예정이 되어 있는 거라고. 이게 왜 떨어져요라고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그건 개념이 없는 거지. 그 개념이 왜 없냐? 지금이 호황인지 불황인지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돈의 흐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개념이 없으면 본인만 다쳐요. 본인만 손해봐.
굳이 본인만 손해 볼 짓을 할 필요는 없잖아. 돈 벌려고 하는 행위인데. 네, 그래서 어차피 이런 하락장이 오는데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니까 그 계단식에 빠질 적에 요 시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점. 이렇게 빠지는 마지막. 네, 통상적으로 이제 삼중역 패턴 나오죠. 삼중역 패턴 나온 다음에 이제 삼중 천장형 패턴이면 빠지는 거고, 삼중 바닥형 패턴이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삼중 천장형 패턴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패턴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세요. 예. 휘둘리지 마시고. 항상 주식은 내가 기준을 잡고 있어야 돼. 내가 기준을 잡고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 아, 뭐 어제 뭐 50pp 인하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50pp 인하가 되는데, 아 그러면 뭐 예상했던 게 틀린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중요해? 50pp 인하를 하는 거에서 그게 맞췄냐 안 맞췄냐가 뭐가 중요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이 중요한 거지. 제가 어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25p 인하한다, 50p 인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근데 과연 그 정책을 그동안 했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인정할 것이냐?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인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안 좋은 반응을 보인 거고 급하게 인하했잖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 뭐 50pp였어요, 뭐 25pp가 뭐가 중요해. 그거 맞춰서 뭐 하실 건데. 돗자리 까실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경제를 분석할 때는 내가 기준점을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기준인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내가 판단할 것인지 그걸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무당이 되고 싶은 게, 점쟁이가 되고 싶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체크해드리고 방송 정리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동안 이게 좀,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 일본의 그 금리 인상? 예. 근데 일본의 금리 인상은 12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12월 19일 날? 저는 혹시 폭락장이 이때 나오지 않을까? 12월 19일 날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까지 폭락장이 나올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미국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9월달, 11월달도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국의 3분기 실적 발표도 뭐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진 않고. 근데 가장 크게 문제 있는 것은 요런 것도 이제 잔파동, 변동성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일본의 금리 인상은 이거는 좀 심각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영역이거든요. 투자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그게 있잖아요. 엔캐리 청산 자체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예, 요 정도 이야기해드리면 뭐 충분하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분석이 됐을 거라 보여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세요. 기준잣대, 명확한 기준잣대를 여러분이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변수를 적용하세요. 그러시면 시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수에 휘둘리지 마시고, 변수에 휘둘리면 잔파동에 휘둘리는 거니까 본인만 힘드신 거죠. 뭐 굳이 본인만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잖아. 이거 비트코인 쪽이 올라갔네. 코인 쪽이 약간 올라간 것 같은데, 코인 쪽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치? 만약에 진짜 안 좋았으면 코인이 빠졌겠지.
왜냐면 코인 쪽은 유동성 물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아까 이거 이야기한 거 그대로잖아요. 만약에 진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래서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만약에 진짜 그러니까 여기 코인 쪽도 저거잖아. 투기성 자산이잖아. 선물 옵션도 투기성 자산. 그럼 여기에 이 투기성 자산 이 포지션에 돈이 머물러 있다는 얘기야. 진짜 안 좋았으면 이제 달러가 올라갔겠지. 현금화 시켰겠지. 근데 현금화 시킨 건 아니라. 유가는 뭐 그렇게까지 뭐 큰 변동성 없고. 근데 그건 있어요. 나중에 유가 같은 경우는 여기를 깨면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요. 이 전저가 68달러 깨면서 여기를 깨면은 좀 심각해질 수 있어. 왜냐면 이 유가가 깨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 생산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기름을 기름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 기름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생산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 줄인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 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됐겠죠?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가치 TV에 오셔서 네, 여기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네, 오늘 합니다. 네, 8시 45분에 네, 가치 투자 방송.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가지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경험하고 싶고 가치 투자를 통해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안녕.